찍어주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14번째. 오늘이 이론 수업으로는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했고, 어떻게 했는지 또, 입찰 요령까지 첫 교시에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시면 이제 기억하실 거고요. 청강하시는 분도 1교시는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을 대강 확인해 드리고, 오늘 수업했던 부분도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 했던 게요, 본인의 보유자산 및 수입 진출 분석하고 주임법, 상임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통해서 농지 취득해서 어떻게 수익 나오고 수용 받으면서 수용 보상금 내역도 쭉 풀어드렸었던 것 같고요. 첫 교시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주택 부분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니 주임법은 꼭 알아야 되는 법이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가장임차인이라 해서 주택의 경매로 넘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공식을 설명해 드리면서 가장임차인이 우리가 어떻게 판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임차인을 소명하고 들어가서 이익을 받는 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됐을 때 공식을 통해서 전소유자가 다른 근저당에 의해서 밀려서 우리가 갚아줄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루트를 알려드렸고요. 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말소 기준 관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을 드려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인수해야 될 게 생기는 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법에서 소액 임차인을 먼저 보호하라는 법에 의해서 대항력의 발생 시기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4주차에는 대의 변제와 세대 합가를 통해서 위험한 부분을 피해가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인데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만 종전 경매 사건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와 공유지분 응찰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돈 먹고 돈 먹기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 시내에만 해도 600군데 이상의 수용지가 있다. 수용 물건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용 물건에 대한 소개라든지 수용 물건에 대한 사례 분석, 또 저희가 사이트를 통해서 수용 물건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입찰해서 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7주차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와 무잉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또 공유자 매수 신청의 경매 사례를, 또 무잉여가 발생돼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주차에는 가등기나 판례 검색을 통해서 공법 투자 방법, 그리고 권리 분석과 배당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때 가등기나 판례 검색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소액 임차인과 다세대 연립 투자 요령 관련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하고 이거를 통해서 재개발이 되는지 유형, 또 우리가 프로테크라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를 봐야 되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명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 명령 신청과 명도 사례를 통해서 토지 투자 요령까지도 안내한 바가 있고요. 또 11주차의 법정지상권과 공동투자 약정서는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사실 공동투자할 때 약정서 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관계가 생기는 게 맞다. 공동투자할 때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 상호 어떠한 것들을 조율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인데, 제가 이때 공동투자 약정서는 보여만 드리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주차에는 유치권 개간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을 좀 잠깐 드렸고요. 유치권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13주차에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난주에 설명을 굉장히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상임법이 되게 중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가에 투자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많이 줄이고 다른 전세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이 가처분에 앞서서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 전세권도 자체의 경매가 나온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가처분이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나 보면 토지 별도 등기라든지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학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론 수업은 오늘까지고요. 경매가 사실 쉬운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서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남들이 살 수 없는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14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GPL이라든지 MPL.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기본이 된 이후에 학습하셔도 되고요. MPL 투자가 됐든 GPL 투자가 됐든 그것도 안전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오늘 안내해 드릴 거 입찰 요령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되는데 청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교시에 있는 걸 좀 끌어왔습니다.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기 전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경매는 이제 돈을 벌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금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금매는요. 시가가 10억이라면 9억 7천만 돼도 금매라고 얘기해요. 근데 경매로 받으면 10억짜리 얼마로 받을 수 있죠? 받는 거 보셨잖아요. 5억 이하로 받아요. 그러니 경매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중개로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한다고 하게 되면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10억짜리를 9억 7천만 해도 금매라고 3천만 원 싸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 근데 그런 같은 조건에 있는 것들을 50%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천지에 뭐가 있죠? 청약하고 경매밖에 없어요. 근데 청약은 일생의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주고요. 청년 시기가 지나가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근데 경매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경매가 됐든 경매는 내가 실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훨씬 더 좋은 물건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개사는 아닌데 이거는 체크하고요. 경매가 돈이 많아야 되나요? 지난 시간에 보였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지분 투자만 해도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지분이 수익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가능하고 실전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눈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저는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는 공부를 한 상태에서 하면 돈을 법니다. 안 하면 돈이 안 돼도. 그래서 하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가 무섭다고 하는 건 명도가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어려움은 누가 해준다? 명도는 국가가 해준다. 국가에서 우리가 중개는 개인이 상호간의 작용을 중개사라는 사람이 연결을 하는 거지만 경매라는 거는 누가 연결해준다? 국가가 연결하는 거예요. 국가가 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사고가 나면 중개사가 돈을 물듯이 경매사고가 나서 그 낙찰자가 손해가 보는 거는 국가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그러니까 아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일반 투자자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이 유리하냐면 일반 투자와의 차이점은 일반 투자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 가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직접으로 살 수가 있는데 경매는 이게 사실 하자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돈을 안 갚았다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경매로 나오면 그 근저당이 세수되면서 세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물건을 사서 내가 이거를 중개사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팔게 되는 거예요. 경매가. 과정을 보면 경매라는 과정이 중개로 샀을 때의 과정보다는 거의 대부분 쌉니다. 최근에 아파트는 좀 예외예요.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서도 워낙 과열돼가지고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언제가 좋냐면 지금 당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제일 좋은데 잘 아니까 시세를 아는 지역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부동산 특히나 경매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넓어져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뭐 집도 많고 뭐 부동산도 많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매를 하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공인중개사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라고는 드릴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수업 기본적으로 14번 수업했던 정도의 수업량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든 꿀리는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상위 10% 안에 드는 거라고 자부해드리고요. 또 실전 학습까지 하게 되면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력이 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했던 사람보다는 2번 했던 사람이 낫고 2번 했던 사람보다 여러 번 했던 사람이 맞는데 경매하는 사람이 경매만 한다고 하는 건 저는 그닥 그러니까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고요. 실상의 다른 업을 하면서 경매 투자를 병행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매 공부는 얼마나 몇 시간 정도 하면 되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 얘기를 하는데 학창시절에 공부 왜 열심히 하죠? 잘 살려고 하잖아요. 기회가 많을까봐 잘 살려고. 근데 성인이 돼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잘 살 기회를 그 습관을 가졌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메모래 버리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는 매일 하셔야 되고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창시절 때는 6시간, 7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30분, 1시간이라도 내가 짬이 있을 때 그 본인이 있는 지역을 물건을 분석하는 거. 물건 분석이라는 게 경매 처음에 자체만 분석하는 거, 그 다음 안에 있는 등기부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사이트 안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항상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매 사이트는 제가 테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돈이 되는 경매는 주로 어떤 경매인가요? 돈이 되는 건요, 시세를 알고 있는데 시세보다 한참 싼 게 다 돈이 됩니다. 근데 경매는 또 좋은 게 토지 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 보면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경매로 나온 물건은 감정평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서를 딱 보면 그 사람이 했던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100% 맞진 않더라도 감정평가사라는 사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감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투자한다고 하면 뭘로 투자하겠어요? 꼭 감정평가사에 있는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그 신뢰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10억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게 뭐 실질적으로 5억에 팔리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감정평가가 10억이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팔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사례에 대한 입찰 요령을 한번 쭉 설명드리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요, 보통 얼마? 감정가의 40에서 60% 정도에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 요령은 법정지상권에서 설명한 바가 있고요. 유치권에 대한 부동산도 감정가격에서 50에서 60%.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그리고 공유지분 경매 관련해서는 감정가에서 50에서 60. 근데 보통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게 3대장을 얘기하잖아요.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근데 지분경매는 사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다른 지분권자가 사줄 확률이 몇 %다? 80% 이상이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노려라. 상대방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사줄 물건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공유지분 경매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고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사실 유치권은 그래도 상호 합의 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지상권은 거의 그 법원을 들락달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익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 복잡한 다가구 주택이 왜 인기가 좋냐면 월 수입이 나오니까. 월 수입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정왕동 물건도 이런 물건이잖아요. 다가구. 근데 17명을 명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고 돈 버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데 무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법에 맞춰갖고 안내를 드리고 그 사람들 이제 명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명도하는 것들은 계속 안내를 앞으로 드릴 거고 월요일부터는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저도 지금 좀 더 바빠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보정 가등기 있는 것들을 인수하는 거를 왜 좋아하냐면 요즘 대출 힘들잖아요. 인수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만큼 더 대출을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내가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임차에 있는 부동산도 65에서 70%인데 가장임차에는 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임차에 있는 이들 경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수하는 권리가 많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전세권과 관련해서 전세권 경매. 오늘 전세권에 지난주에 전세권 경매를 했고요. 오늘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를 또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전소유 겸 임차인 이것도 근저당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물어줄 돈이 안 생긴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초보에게도 유용한 경매 사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전소유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이트에서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줄 돈이 1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어서 쫓겨나가는 게 이런 사례거든요. 이런 거 보기가 좋고요. 종전경매 상권의 임차인은 이게 항상 경매가 나오면 종전 사건이 있으면 꼭 클릭해서 어떤 대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고,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으면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고 등기는 2011년에 폐지가 됐지만 경매에 아직 소송 중이거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돈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고 등기가 폐지되어 있고 가처분 등기도 시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한테 좀 더 기회가 올 수 있고요.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의 투자 요령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고, 요렇게 해서 경매에 적용하는 것도 보시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경매는 도로는 해라 말 원래 도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데. 근데 어떤 지역의 도로는 괜찮을까요? 재개발, 수용 이런 데는 재개발, 또 맹지를 탈출하는 도로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거 보는 요령도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토지 경매는 사실 어려워서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토지가 제가 이제 가천이래 이제 고양시 덕양구 현창동 땅 얘기하면서 요 토지 경매나 이런 것도 지금 또 토지를 계속 묻고 있어서 말씀은 많이는 안 드렸지만 토지 경매도 괜찮다. 또 풀리게 되면 토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항상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묻거나 조이게 되는 부분에 내가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파악하는데 그런 부분에 돈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거는 뭐로 피한다? 내가 알아야 피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수물건은 요 동호수 바뀌는 거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수용 대상 지역에 대한 경매는 지난번에 수용 찾는 거 안내드렸잖아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도 해당 불법 건축물이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근데 불법 건축물은 뭐 양성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보통 그 감정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상가 경매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뭐 담보신탁 공매라는 건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경매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거를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매, 특히 담보신탁 공매라는 거는 한 번 유찰이 되잖아요. 유찰이 되면 유찰 전 가격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되는데 다음 경매에 40만 원으로 떨어진 가격이면 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들고 5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매로 떨어져 있는 거, 담보신탁 공매로 떨어져 있는 거는 경매처럼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가격에 50%로 떨어진 가격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 방법이 거고요. NPL은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NPL 투자나 GPL 투자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돈 되는 경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쭉 빨리 끌었던 거는 뒤에 이제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경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안내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NPL이나 GPL은 설명 안 했잖아요.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실전반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냐면 그 NPL이라고 하면 부실채권이라 해서 그 보통 부실채권을 하게 되면 은행권에서는 담보 비율을 맞춰야 돼요. 8%, 12% 이런 것들을 못 맞추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기 이제 신용도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를 유동화해서 팝니다. 그
그 유동화 회사가 NPL을 한 바구니 쫙 샀다가 그거를 경매를 다 자기네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NPL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은 2016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는데 NPL의 유동화 회사 거를 그 미리 가서 미리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내가 그 경매에 그 유동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하고 그 채권을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채권을 사왔을 때 거기에 내가 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NPL이고요. GPL은 아직 non performing loan은 아닌데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의 질권을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받고 있는 거. GPL은 동시경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한 10여 % 정도 됩니다. GPL GPL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NP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GPL인데 GPL은 이렇게 그 지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에 제가 이거를 이제 소유권에 있는 거를 이렇게 채권액해서 이렇게 그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GPL 투자는 보통 한 1년 정도 갖고 가게 되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괜찮고 NPL 투자는 유동화회사 연락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GPL이나 NPL은 그 법적인 부분을 모르면 들어가면 사실 쉽지가 않아서 설명하는 건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GPL 투자나 NPL 투자는 어렵지만 수익률이 좋다. 하지만 뭐 GPL은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NPL은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나갈 수업에 대한 그 미리 했던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14번째 수업은 천천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전세권 자체? 아마 수업 교환이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되실 거네? 이것도 살짝 1교시에 해야 될 내용에 앞서 뭐 우선 그 다가구 주택 지난번에 했던 거 보시면 다가구 주택에 저희가 이렇게 점유자 안내문이라는 걸 보낼 거예요. 이번에 하게 되면 먼저 현재 점유하고 계신 이게 이제 점점 명도할 때 쓸 건데요. 대신 부동산이 경매 처분에 이르게 되어 고처를 겪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점유 가능 기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또는 내부 기물 보존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도 법적인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공과금 부담이나 이런 것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며 경매 처분이 되었다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사비는 사실은 주라고 안 되어 있지만 나한테 먼저 인도를 해주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았고요.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니 너희가 지금 무권리자이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도 부동산의 명도의 객관적인 인정 여부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넘겨주면 뭐 이사비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